도둑맞은 편지. 에드가 앨런 포. 1800XX년 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깃든 후에 나는 파리의 교회 생제르망의 뒤노가 34번지 3층에 살고 있던 친구 시 오기스트 듀팡의 조그마한 서재에 있었다. 그와 함께 명상도 하고 해포석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는 두 가지 재미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얼핏 방안 공기를 짓누르는 연기의 소용돌이 속에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저녁 일찍이 우리 둘 사이에 화제거리가 된 어떤 문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르그 가이 사건과 마리 로제의 살해 사건 뒤에 얽힌 비밀이었다. 그러므로 방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파리의 경찰국장인 지씨가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멸시할 점도 있었지만 한편 재미있는 구석도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그를 몇 해 만에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듀팡이 남포등에 불을 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지씨가 매우 골치 아픈 어떤 용무를 의논하고 우리의 의견을 물으려 왔다고 하자 듀팡은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만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 어두운 곳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듀팡은 남포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을 중지하고 이렇게 말했다. 또 당신의 그 묘한 버릇이 나왔군요. 하고 경찰국장이 말했다. 그는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묘하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므로 국장은 묘한 것 투성이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럼요. 듀팡은 그에게 담배를 권하며 의자를 내밀었다.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설마 또 살인 사건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성질이 좀 다르지요. 실은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 우리끼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건이 너무 묘해서 듀팡 씨도 사건의 내막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간단하고도 묘하다. 듀팡이 말했다. 네, 그래요. 그렇지만 또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요. 사실은 사건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건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당신들을 괴롭히고 있군요. 하고 나의 친구가 말을 이었다. 천만에. 경찰국장은 껄껄대며 즐거운 듯이 대답했다. 그 괴상한 점이 너무 명백한 모양이군. 하고 듀팡이 단정하듯이 잘라 말했다. 이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쨌든 지나치게 자명하단 말이죠. 하하하. 듀팡 씨에게 걸리면 꼼짝 못하겠는걸. 경찰국장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크게 웃어댔다. 대관절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그럼 말씀드리죠. 경찰국장은 생각에 잠겨 담배를 오래 빨더니 의자에 편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간단히 얘기하지요. 미리 말해둘 점은 이 사건이 알려지는 날에는 내 모가지가 달아난다는 거요. 어서 얘기해 보시죠. 내가 재촉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시든지. 이건 듀팡의 말이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나는 어느 고귀한 분에게서 궁정에서 매우 소중한 서류가 없어졌다는
비밀 정보를 얻었어요.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훔치는 걸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서류가 아직도 훔친 사람 손에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훔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듀팡의 물음에 국장이 대꾸했다. 서류의 성질이나 또 그 녀석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면, 다시 말해서 그가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했을 경우 금세 나타날 어떤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얼른 알아듣기가 어렵군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또 말참견을 했다. 그러면 문서를 소유한 사람은 어느 방면에서 권세를 부린다는 사실까지만 얘기하지요. 그 힘은 그쪽 방면에서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국장은 외교 용어를 쓰기 좋아했다. 나는 아직도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듀팡이 말하자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고 국장이 물었다. 문서의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만일 제3자에게 문서를 내보이면 그 고귀한 분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문서를 훔친 사람은 문서를 잃어버린 분에게 큰 권세를 부리게 되지요. 따라서 고귀한 분의 명예와 평화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힘이란 것은... 하고 나는 잠시 쉬었다 말을 이었다. 그 서류를 잃어버린 사람이 훔친 녀석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훔친 녀석도 상대가 자기가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감히... 그 녀석은... 하고 국장은 말을 계속했다. D 장관입니다. 그는 남자 체면에 할지 못할 짓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사람입니다. 훔친 솜씨는 교모하다기보다 대담해요. 문서라는 게 편지인데 도둑 맞은 분이 혼자 궁정에 있을 때 당한 겁니다.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마침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될 다른 고귀한 분이 들어와서 그만 읽기를 중단해 버렸어요. 수신인의 이름이 보였지만 편지를 가렸기 때문에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때 마침 D 장관이 들어왔어요. 그는 괭이 같은 눈은 재빨리 편지에서 수신인의 이름을 보았고 또 고귀한 분의 놀란 안색으로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어요.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빨리 끝내고 문제의 편지와 비슷한 편지를 꺼내어 읽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편지 바로 옆에 그 편지를 놓고 다시 15분쯤 공무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서 자기와 관계없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그 편지의 수취인도 그것을 보았지만 바로 옆에 제3자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장관은 쓸모없는 자기 편지를 책상 위에 남겨놓고 급히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제... 하고 듀팡이 나에게 말했다. 자네가 묻던 그 권세를 부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나왔네 그려. 도둑 맞은 분이 누가 훔쳤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훔친 녀석이 또 알고 있으니 말일세. 그렇지요. 이렇게 손에 넣은 권세는 몇 달 동안은 매우 위험할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돼 왔어요. 도난을 당한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렇다고 공공연하게 찾을 수는 없고 해서 실망에 빠진 끝에 결국은 나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당신보다 더 현명한 일꾼은 바랄 수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았을 테지요. 듀팡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 앉아서 말했다. 비행기는 너무 태우지 말아요. 하기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편지가 장관 손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용하기보다 갖고 있는 편이 유리할 테지요. 그 편지를 이용해버리면 세력은 없어지니까요. 나의 의견에 그렇습니다 하고 국장이 동의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왔어요. 우선 제일 큰 관심거리는 장관의 집을 철저히 수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장관 몰래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커다란 골칫거리였지요. 우리의 계획을 그가 눈치채면 재미없을 테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수색쯤이야 국장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일 텐데요. 파리 경찰은 이런 일에는 경험이 많지 않아요? 나의 물음에 국장이 답했다. 그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장관은 이런 일을 하기에 편리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장관은 언제나 집을 비워두거든요. 또 하인도 몇 사람 안 되는 데다 주인 방에서 떨어진 곳에 거처하고 있어요. 거기가 나폴리 사람들로 웬만큼 술을 먹이면 곧 녹아 떨어지더군요. 나는 파리의 어떤 집이나 방, 서랍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D 장관 집을 수색했지요. 내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극비이지만 보수도 엄청나요. 그러나 훔친 녀석이 나보다 단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그만 수색을 단념했어요. 편지가 숨겨 있을 듯한 곳은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고 내가 암시를 주었다. 그 편지가 아직 장관의 손에 있더라도 집 밖에 감춰두었을지 모르잖아요. 그건 안 될 말이야. 듀팡이 입을 열었다. 궁중의 특성이라든가 특히 D 장관이 관련되어 있는 음모의 규모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편지를 당장에 이용해야 하네. 즉 편지를 즉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갖고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 당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다니? 하고 내가 물었다. 다시 말하면 곧 찢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편지는 분명히 집안에 있겠군요. 아마도 장관이 갖고 다닐 테지요. 그래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도둑으로 가장하고 2번이나 몸을 뒤져보았지요. 국장의 말에 귀찮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고 듀팡이 이어서 말했다. 장관도 바보가 아니라면 그것쯤이야 각오하고 있었겠지요. 그야 바보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장관은 시인이랍니다. 나는 시인을 바보의 이웃사촌으로 간주해요. 하고 국장이 대답했다. 옳은 말이에요. 나는 전에 엉터리 시를 써본 일이 있어요. 듀팡은 햇보석 파이프를 길게 사려서 깊이 한 모금 빨아들이고 말했다. 수색의 내막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하고 내가 국장에게 말했다. 사실은 이래요. 나는 이런 일에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보았어요. 방 하나를 주사하는데 이랫밤이나 걸렸지요. 이렇게 해서 방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다 마침내는 집안을 전부 수색했어요. 우선 방마다 가구를 조사하고 서랍을 다 열어보았지요. 능숙한 경찰관에게 비밀 서랍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수색을 하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비밀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은 간단해요. 모든 서랍에는 일정한 용적의 부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확한 자가 있어서 1라인의 50분의 1도 속일 수 없지요. 서랍 다음에는 의자를 조사했지요. 또 쿠션 같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늘고 긴 바늘로 찔러보았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그 판자까지 뜯어보았고요. 그건 왜요? 테이블 위의 판자나 다른 세간의 뚜껑을 뜯어서 물건을 감추는 일이 흔히 있으니까요. 테이블 다리에 구멍을 뚫고 물건을 그 속에 넣은 후 판자를 다시 덮어요. 침대 판자 위 아래가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구멍 같은 것은 두드려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내가 물었다. 천만에요. 물건을 넣고 그 주위에 솜 같은 것을 잔뜩 틀어막으면 그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감췄을 듯한 가구를 전부 뜯거나 조각을 낼 수야 없겠지요. 편지 한 장쯤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뚫뚫 말면 크기가 큰 바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크기라면 의자의 가로막대기에 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의자를 모조리 뜯어볼 수는 없겠지요. 그야 그렇지요. 그래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조사했어요. 의자의 모든 가로막대기와 가구의 틈바구니를 정밀한 현미경으로 조사했지요. 근래에 뜯어본 듯한 흔적이 있으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톱밥 하나가 사과만하게 보이니까요. 악여로 붙인 것이 약간 떨어져 있다든가 틈새가 좀 이상하게 뒤틀려 있기만 해도 즉시 발각되지요. 거울도 살펴보셨겠지요? 유리와 판자 사이요. 그리고 침대, 침구, 커튼과 양탄자도 조사해 보셨겠지요? 그야 물론이지요. 이렇게 가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나서 집 자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집 외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일일이 번호를 붙이고 그 집과 옆에 붙은 두 집을 포함해서 앞서 말한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옆에 붙은 두 집까지도요? 하고 나는 소리쳤다. 거참 굉장한 일이겠군요. 그럼요. 그렇지만 보수가 많으니까요. 집 언저리에 뜰 안도 살펴보았나요? 마당에는 모두 벽돌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덜 들었지요. 벽돌 틈에 있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수상한 곳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물론 D 장관의 서류와 서재의 책들도 조사해 보았겠지요? 그럼요. 모든 꾸러미를 펼쳐보았어요. 책도 보통 경관들이 하듯이 그냥 흔들어 보지 않고 책마다 한 장 한 장씩 넘겨보았지요. 표지도 세밀한 자로 그 두께를 재어보고 현미경으로 철저히 조사했어요. 새로 제본에 손을 댔다든가 하면 곧 알아볼 수 있지요. 서점에서 최근에 도착한 몇 권의 책은 바늘로 세밀하게 찔러보았어요. 양탄자 아래 마루도 살펴보았어요? 물론이지요. 양탄자를 죄다 벗기고 마룻바닥을 현미경으로 살펴보았어요. 벽지는요? 당연히 조사했지요. 지하실도 보았나요? 보았어요.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군요. 당신의 추측은 빗나갔어요. 편지는 집 안에는 없어요. 아마도 그런가 봐요.
국장도 동의했다. 그런데 듀팡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집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야죠.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편지가 집안에 없다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더 이상 더 좋은 의견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하고 듀팡은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편지의 모양을 잘 알고 있지요? 암요. 하고 경찰국장은 수첩을 꺼내어 콧소리로 편지의 내용이며 겉봉에 대하여 상세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읽기를 끝내고 가버렸다. 나는 그때처럼 그의 낙심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한 달쯤 지나 국장이 다시 찾아왔다. 우리는 그가 전에 왔을 때와 다름없이 담배 연기 속에 묻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파이프를 꺼내 물고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다. 이윽고 내가 편지 사건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런데 국장님, 도난당한 편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장관은 당해내지 못하고 그만 단념해버렸나요? 그 작자 말이에요. 말도 못해요. 나는 듀팡 씨 말대로 한번 조사해보았어요. 그러나 예상한 대로 헛수고였어요. 보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듀팡이 물었다. 그야 엄청나지요. 아주 특별한 보수입니다.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만일 그 편지를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5만 프랑짜리 개인 수표를 떼지요. 이것만은 이 자리에서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편지의 중요성이 커져서 요즘 와서는 보수가 2갑절로 늘었어요. 그렇지만 설사 보수가 3갑절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듀팡은 해포석 파이프를 빨면서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 사건에 전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군요. 다른 필요한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요? 듀팡은 담배를 뻑뻑 빨면서 말을 이었다. 아무튼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남의 충고를 신중하게 새겨 들어야 했습니다. 에버니디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몰라요. 에버니디란 어떤 빌어먹을 놈입니까? 그렇죠. 빌어먹을 놈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인색한 부제가 이 에버디니에게 의학적인 의견을 슬그머니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느 개인적인 회합에서 이야기 끝에 가령 이런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하고 말을 꺼내더래요. 그 구두쇠가 그 사람의 병세는 이러저러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방하시겠어요? 하고 자기 병세를 말했더니 그건 의사의 충고를 따라야 해요 라고 에버디니가 말하더래요. 하지만 나는 남의 충고를 들을 용의가 있어요. 또 그만큼의 보수까지도 제공하겠어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5만 프랑을 내놓겠어요. 국장은 약간 불안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고 듀팡은 서랍을 열고 수표책을 꺼냈다. 지금 말씀한 액수의 수표를 써주십시오. 그 수표에 사인만 한다면 당장의 편지를 내드리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국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말이 없었으며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금세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듀팡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가 수표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펜을 들고 5만 프랑을 기입하고 사인한 다음 책상 맞은편에 있는 듀팡에게 넘겨주었다. 듀팡은 수표를 조심스레 살펴보고 지갑 속에 넣었다. 그런 뒤에 사무용 책상을 열쇠로 따고 편지를 꺼내 국장에게 주었다. 국장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급히 읽어보더니 인사도 없이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듀팡이 수표를 써달라고 말한 후로 한마디의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다. 국장이 나가버리자 듀팡은 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파리 경찰은 그쪽 방면에서는 유능했다네. 참을성도 있고 교모하고 교활하고 직무상의 지식에서도 정통해 있네. 그래서 나는 국장이 D 장관 집을 수색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애쓴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조사했으려니 하고 전적으로 그 말을 믿었다네. 자네는 그가 수색한 범위 안에서 조사했다는 말인가? 아니, 그렇게는 조사하지 않았네. 만일 편지가 그들이 수색한 곳에 감춰져 있었다면 영락없이 발견되었을 걸세. 나는 잠자코 웃고만 있었다. 그러나 듀팡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방법도 훌륭하고 조사도 물샐 틈 없었네. 그러나 수사 방법이 사건과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 흠이었네. 국장이 매우 교묘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이 일종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아 억지로 자기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가려고 했다네. 그래서 그는 사건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너무 신중히 해서 언제나 실패한다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보다 영리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8살쯤 되는 어떤 아이는 홀수와 짝수놀이에서 언제나 잘 알아맞혀 칭찬을 받는다네. 그 장난은 매우 간단하고 돌을 가지고 한다네. 한 아이가 여러 개의 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홀수냐 짝수냐 하고 물어서 맞히면 하나를 얻고 틀리면 하나를 내놓는 걸세. 내가 말한 아이는 자기 학교 친구들의 돌을 죄다 알아맞힌 거야. 그 아이는 이것을 알아맞히는데 어떤 원칙이 있었네. 그것은 상대 아이들의 꾀를 잘 짐작하는 것에 불과하네. 예컨대 상대가 바보일 경우에 손을 들며 홀수냐 짝수냐 하지. 그러면 그 아이는 홀수라고 말해서 그만 잃게 되네. 그러나 다음번에는 영락없이 이기는 걸세. 왜냐하면 이때 아이가 속으로 생각하지. 이 바보는 처음에 짝수를 가지고 이겼으니까 그 정도 머리라면 다음번에는 홀수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홀수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길 거야 하고, 그리고는 정말 홀수라고 해서 이기는 것일세. 그러나 상대가 이 아이보다 좀 영리한 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네. 이 녀석은 내가 처음에 홀수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앞서 바보와 마찬가지로 짝수에서 홀수로 고치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단순한 변경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마도 전과 마찬가지로 짝수를 손에 잡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짝수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짝수라고 불러서 이기게 된다네. 친구, 아이들이 저마다 행운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의 추리법을 끝까지 분석해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그거야 간단하지 뭘 그래.
추리하는 사람의 지력을 상대방의 지력에 일치시키면 그만이 아니겠나? 요점은 바로 그걸세. 아이에게 성공의 열쇠가 되는 추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네. 누구나 그가 얼마나 꾀가 있나 또는 얼마나 멍청한가, 선량한가, 불량한가 혹은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에는 저도 되도록 정확하게 그의 표정을 똑같이 지어봐요. 그런 다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나 하고 지켜보지요. 이 초등학교 아이의 대답에는 로슈푸코, 라 브루에르, 마키아벨리, 캄파넬라 등이 가지는 모든 허위의 삼각성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네. 결국 자네의 말은 추리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지력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로군. 또 그 성패는 이쪽에서 상대방의 지력을 정확히 추측하느냐 혹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수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실이라네. 그리고 경찰국장과 그 부하들이 실패한 원인은 첫째로 이러한 일치가 없어서였네. 둘째는 상대방의 지력을 잘못 측정했거나 또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그들은 단지 자기네의 재주만 믿었고 물건을 찾을 때에도 자기들이 생각한 곳에만 주의를 집중시켰단 말이야. 그들은 물론 지금까지는 잘 해왔네. 그들의 교묘한 방법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대표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악한의 교활한 성격을 국장의 교묘한 방식으로는 짐작하지 못할 경우에 악한은 그들을 속여 넘길 수 있네. 이런 일은 상대방의 지력이 그들보다 뛰어날 경우에 생기지만 열등할 때에도 그럴 수 있네. 그들은 수색을 할 때 처음에 세운 방침을 변경시키는 일이 없네. 어떠한 비상사태에 부딪히더라도 말일세. 다만 막대한 보수라도 있으면 고작해야 수사의 틀을 확대하거나 과장할 뿐이라네. 예컨대 D 장관의 수사권도 마찬가지네. 그들의 행동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구멍을 파본다든지 송곳으로 쑤셔본다든지 두들겨본다든지 현미경으로 자세히 조사해본다든지 집의 전면적을 각 평방인치로 나눠서 번호를 매긴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따위 짓은 모두 국장이 오랫동안 수사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인간의 지력을 밑바탕으로 한 것이네. 이 방법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과장해서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않네. 그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자다리에 구멍을 파고 편지를 감추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네. 즉,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이나 틈에 편지를 감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나 이런 식은 단지 보통 지력을 가진 사람만이 흔히 하는 일일세. 물건을 감출 때 이렇게 힘을 들여 처치하면 대번에 상대방의 눈에 띄기 쉽지. 또 실제로 눈치를 채게 된다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수색하는 사람의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력과 참을성과 결심에 달려있는 것일세. 또 사건이 중대하더라도 경찰관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같은 일이라서 보수가 많을 때에도 이제껏 내가 말한 수색 방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이 된다네. 그러니까 도난당한 편지가 국장의 수사 범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편지를 감추는 수법이 국장의 원칙에 들어가면 문제없이 발견이 되지. 그러나 국장은 이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렸다네.
실패한 첫째 원인은 장관이 시인으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보라고 단정해 버린 데 있네. 국장은 모든 시인은 바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는 이것을 전제로부터 추론하여 판단이 개념을 끌어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일세. 그런데 장관이 정말 시인인가? 두 형제가 다 학문 연구에 이름을 날린다더군. 나는 장관이 미분학에 대한 훌륭한 책을 쓴 걸로 알고 있네. 그는 수학자이지 시인은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오해일세.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네. 그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네. 시인 겸 수학자이지. 그래서 잘 추리하고 있네. 단지 수학자라면 추리가 다 무엇인가 국장의 굴레에 빠져들어갔을 걸세. 그건 놀라운 일인걸. 그렇다면 자네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군 그래. 설마 자네는 오랫동안 세상에 통용되어 온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테지. 수학의 추리법은 흔히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지 않나. 단언하건대 하고 듀팡은 샹포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입을 열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례는 대중의 견해에 적응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일세. 수학자는 지금 자네가 말한 통속적인 오류를 보급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네. 그것이 설사 진리로 간주되어 왔다고 해도 오류는 역시 오류이네. 예컨대 그들은 이런 경우에 교묘하게 분석이라는 말을 대수학에 적용하려고 하지. 이런 속임수의 장본인은 프랑스인일세. 만일 용어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용어가 적용되는 데서 어떤 가치가 생긴다면 라틴어 앰비터스가 여기서 파생한 영어의 앰비션을 렐리지오가 영어의 렐리전을 또는 호민스 호네스티가 영어의 호너러블맨을 의미하지 않듯이 분석은 대수학을 의미하지 않지. 자네는 파리의 대수학자에게 싸움을 거나? 여보게. 그거야 어쨌든 어서 하던 이야기나 계속하게. 나는 절대적인 논리 외에 특수한 형식으로 발달한 추리의 효력이나 가치에 항의하는 거네. 특히 수학적인 연구에서 생긴 추리 때문에 수학은 형식과 수량의 학문이라네. 그리고 수학적인 추리는 형식과 수량을 관찰해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네. 이른바 순수 대수학의 진리는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진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일세. 그것이 일반인에게 잘못 통용되어 있는 데는 놀라울 뿐일세. 수학의 공리는 결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닐세. 관계에 대하여 형식과 수량에 대한 진리는 예컨대 윤리학에서는 커다란 오류인 경우가 많네. 윤리학에서는 부분의 모든 합이 전체와 같다는 것은 대체로 진리가 아니네. 그리고 화학에서도 공리는 들어맞지 않네. 동기를 생각해 볼 때에도 그렇다네. 각각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두 개의 동기를 합쳐도 반드시 별개 가치의 합계와 같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 밖에 관계의 범위 안에서만 진리가 되는 수학적 진리가 많이 있네. 그러나 수학자는 습성상 그들의 유한한 진리가 절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며 또 세상 사람들도 그처럼 믿고 있는 것일세. 브라이언트는 그에 져서 신화학에서 이교도들의 우화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 우화를 실화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지. 이것은 앞에서 말한 오류의 근원을 지적한 것일세. 대수학자는 이교도의 별명이고 보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세. 오히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둔한 두뇌 때문에 이교도의 우화를 믿고 추론하고 있지. 요컨대 나는 등근 이외의 것을 믿을 수 있는 수학자와 x제곱 플러스 로 x가 절대 무조건적으로 시그마와 같다는 것을 자기 신념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수학자를 본 일이 없네. 시험적으로 이들 수학자의 한 사람에게 x제곱 플러스 로 x는 시그마와 같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해보게.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이해시킨 후에는 곧 도망쳐야 하네. 그는 분명히 자네를 때려눕히려고 할 테니까. 내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내가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웃고 있으니까 두팡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만일 D 장관이 단지 수학자에 불과하다면 경찰국장이 수표를 나에게 줄 필요는 없었을 걸세. 그러나 그가 수학자인 동시에 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나의 시력을 그의 재능과 합치시켰네. 또한 그가 장관으로서 대담한 음모가라는 것도 알고 있었네. 이런 남자는 반드시 경찰의 수사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걸세. 그는 자기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네. 결국은 그가 예상하던 대로 되었던 것일세.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 몰래 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했을 걸세. 경찰국장은 장관이 언제나 밤에 집을 비운다고 좋아했지. 하지만 사실은 장관이 계획한 거야. 차라리 경찰에게 수색할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고 편지가 집에 없다는 것을 하루속히 알리려 한 거지. 국장도 아마 그렇게 단정해 버렸지만 내가 자네한테 상세히 설명한 내용쯤은 장관도 진작 생각하고 있었을 걸세. 설사 집안 구조가 복잡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국장의 눈과 바늘, 송곳, 현미경 앞에서는 언제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 벽장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장관은 바보가 아니야. 국장이 이 문제로 우리를 찾아온 날 내가 이 사건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지. 그때 국장이 크게 몇 털 웃음을 친 것을 기억하나? 그래, 생각나. 매우 통쾌하게 웃어젖히더군. 나는 국장의 허파가 터지지 않나 했네. 물질계에서는 정신계와 비슷한 현상이 얼마든지 있네. 은유와 직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강하게 하고 표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수사학상의 독단이 어느 정도 진리처럼 보이게 되는 걸세. 타성의 원칙은 물리학이나 형이상학에서 동일한 것처럼 생각되네. 물리학에서 큰 물체는 작은 물체보다 움직이기 힘들고 이에 따르는 운동량은 이 어려움에 비례하지. 그것은 마치 형이상학에서 더 큰 능력을 가진 지력은 열등한 지력보다 동작이 더 강하고 변치 않고 효과가 크다네. 하지만 처음 발동될 때는 훨씬 움직이기 어렵고 주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리고 자네는 상점에 걸려있는 간판 가운데서 어떤 것이 눈에 제일 잘 띄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나?
그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어. 라고 나는 대답했다. 왜 글자 찾기 놀이가 있지? 그는 말을 계속했다. 지도를 펴놓고 하는 거 말이야. 한 편이 어떤 지명을 부르고 상대편에게 찾아내라고 하는 거야. 마을, 시내, 주, 나라 등 아무튼 복잡한 지도 위에서 어떤 지명이라도 관계없네. 이 놀이에 서투른 사람은 애써 깨알만한 지명으로 상대편을 골려주려고 하지만 흔히 익숙한 사람은 지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큰 글자로 쓰여있는 이름을 고르는 법이라네. 이런 글자는 너무나 크게 써붙인 거리의 간판이나 광고와 마찬가지로 도리어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걸세. 그리고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물리적인 착각은 유식한 사람이 오히려 너무나 명맥한 것에 생각을 못 미치는 정신상의 부주의한 비슷한 점이 있네. 그러나 이 점을 국장은 이해하지 못했네. 장관이 편지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사람들의 코앞에 갖다 놓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걸세. 나는 D 장관의 대담하고 당돌하며 교묘한 수법을 생각하면서 그가 편지를 유효하게 쓰려면 가까운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과 국장의 수사형 시간에 숨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단정을 하면 할수록 장관은 편지를 숨기지 않고 영리하고 사려 깊은 수단을 취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네. 어느 맑게 개인 날 아침에 푸른색 안경을 쓰고 나는 장관 댁을 방문하였네. 장관은 마침 집에 있었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품도 하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꽤 심심한 것처럼 보였네. 그는 세상에서 제일 정력적인 사람일 텐데 그러나 남이 보지 않는 데서만 그렇다는 말일세. 나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안경을 써야 한다고 투덜거렸지. 하지만 안경 덕분에 겉으로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체 하면서 그의 눈을 피해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았네. 특히 그가 앉아있는 커다란 책상을 유심히 보았네. 그 위에서는 편지와 서류, 한두 개의 악기, 책 두서너 권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네. 그렇게 방안을 둘러보다가 난로 바로 한복판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놋쇠로 만든 아름다운 명함꽂이 상자를 발견했네. 명함꽂이의 서너 칸에는 대여섯 장의 명함과 빼먹고 구겨진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네. 편지는 가운데가 둘로 찢겨져 있었네. 마치 애초에는 쓸모가 없어 찢어버리려다가 다시 생각하고 찢기를 중단한 것처럼 보였네. 그런데 거기에는 검은 봉인이 찍혀 있었네. 분명히 D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가느다란 여자의 필적으로 D 장관에게 보낸 것이었네. 이 편지는 명함꽂이 첫 칸에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네. 나는 이 편지를 보자마자 바로 내가 찾던 것임을 알아차렸네. 물론 어느 모로 보든지 국장이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준 그런 편지와는 다르게 보였네. 검은 봉인이 큼지막하게 찍혀있고 기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네.
국장이 우리에게 말한 편지 모양은 조그만 빨간 봉인이 찍혀있고 S 공작가의 문장이 있다고 했네. 그리고 주소는 가느다란 여자의 필적이었으며 어느 왕족에게 묻힌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슷한 것은 단지 크기뿐이었네. 이런 차이점과 손 떼며 찢어진 모양이 D 장관의 빈틈없는 일상생활과는 모순되어 있었네. 보는 사람의 눈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하려는 의도라든가, 전에 내가 도달한 결론대로 편지가 모든 손님들의 눈에 띄는 곳에 꽂혀 있는 사실이 나에게 대뜸 큰 의심을 주었네. 나는 되도록 오래 눌러 앉아 있었네. 장관의 흥미를 끌고 감동시킬 만한 문제를 놓고 열렬히 토론을 하는 한편 한순간도 편지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네. 이렇게 해서 나는 편지의 겉모양과 명함꽂이에 꽂혀있는 모양을 잘 기억해 두었네. 그리고 단서를 찾아냈을 때 조그마한 의혹까지도 깨끗이 사라졌네. 편지의 모서리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더니 필요 이상으로 구겨져 있었던 걸세. 두터운 종이를 한번 접어서 금이 생기면 뒤집어 반대로 접었을 때 생기는 그런 구김살이었네. 이것으로 충분하였네. 편지 겉봉을 장갑 뒤집듯이 뒤집어서 수신인을 고쳐 쓰고 봉인도 새로 한 것이 분명하였네. 장관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일부러 금으로 만든 담뱃갑을 책상 위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네. 다음날 아침에 담뱃갑을 찾으러 장관 댁에 가서 어제 우리들이 하던 이야기를 열심히 되풀이하였네. 그러자 창문 아래서 갑자기 권총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들리더니 곧 이어서 무서운 비명과 군중의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네. 장관은 급히 뛰어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 나는 벌떡 일어나 명함꽂이로 가서 편지를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고 가짜 편지를 대신 끼워 넣었네. 편지는 내가 빵으로 만든 도장으로 D라는 봉인을 하고 집에서 용의주도하게 만든 걸세. 거리의 소동은 총을 가진 사나이가 소란을 피운 것이었네. 부인들과 아이들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공포라는 게 판명되었지. 그리고 미친 사람이 아니면 술주정꾼의 소행이라며 풀려났네. 그 후 D 장관은 다시 돌아왔네. 나도 잔뜩 눈독을 들인 물건을 손에 넣고 장관의 뒤를 쫓아 창 옆에 서 있었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네. 가짜 미충왕이는 바로 내가 시킨 사나이였네. 그런데 무엇하러 가짜 편지를 거기에 끼워둔 거야? 자네가 처음 찾아갔을 때 버젓이 뺏어 가지고 오면 되지 않아? 아니야. D 장관은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대담한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서 그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하인들도 얼마든지 있어. 만일 자네의 말대로 하다가는 뼈도 못 추스리게 될 걸세. 그렇게 되면 파리 시민들은 그 후로 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배포가 좀 다르고 자네도 알다시피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네. 이 사건에서 나는 귀부인이 관련된 당원으로 행세할 거야. 18개월 동안 장관은 권력으로 귀부인을 소나기에 놓고 흔들었어. 그러나 이번에는 장관 쪽에서 귀부인의 권력에 좌우될 판이야. 왜냐하면 그는 편지가 자기 수중에 없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할 거야.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정치 생명을 잃게 된단 말이야.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니 얼마나 꼴불견이겠나. 그야말로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격이며 숨이 막힐 걸세. 지옥으로 떨어지기는 쉽다는 말도 있고, 카탈라니가 성악에 대하여 말했듯이 무엇이든 올라가는 것은 떨어지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네. 그 작전은 무서운 괴물단지야. 철면피한 점에 있어서는 단연 천재라네. 어쨌든 장관이 소위 이런 귀부인에게 납작하게 되어 결국 명함꽂이에 끼워둔 편지를 펴 보여야 할 처지까지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매우 궁금하네. 왜? 자네가 그 편지 속에 무슨 이상한 것을 써놓았나? 그럼 백지만 넣기도 무엇해서.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 D 장관은 언젠가 비엔나에서 나를 크게 망신준 적이 있었네. 그때 나는 불쾌한 얼굴을 하지 않고 다만 언제든지 이 일을 마음속에 새겨두겠노라고 말했지. 어쨌든 자기를 넘겨잡은 사람을 알고 싶을 테니까. 그 단서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내 필적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종이에 이렇게 써놓네. 이런 무서운 계획은 아트레에게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디에스트에게는 어울릴 것이다. 이 글은 크레비용의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라는 희극 속에 있는 문구일세.